시진핑 독재 체제의 위기다. 군도 써먹고 당도 써먹거든. 네. 사이좋게 썩고 나눠 먹고 있거든. 그러니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청년 실업률이 15%? 부동산 법을 빚쟁이로 전락해? 독재 때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K방사는 이제 날개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몇 년간, 향후 몇 년간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시간이 될 거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어는 안 된다. 지금부터 혁신, 변화와 혁신, 창조를 통해서 유럽이 정신 차리더라도 그걸 뛰어넘는 기술력, 경쟁력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방산이 해야 될 길이에요. 조한범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러시아는 지금 뭐 지금 상황이 뭐 좀 복잡하니까 네. 거기는 뭐 지금 아직 정신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유의미하게 뭐 이란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도움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중국도 지금 내부적으로 좀 뭐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각한다, 뭐 쿠데타다, 뭐 네. 뭐 곧 은퇴한다, 뭐 건강에 안 좋다, 뭐 아마 초등학생도 시진핑 뭐 허웨이둥 장여우샤 뭐 장유샤인가 그분이 뭐 이렇게 뭐 무슨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거든요. 뭐 시치랑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리상프 애들도 다 알 거예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일단 공산국가에서 군부는 힘이 없어요. 자, 북한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북한은 우리를 치면 대통령, 총리, 국방부 장관, 합참 이렇게 내려가죠. 통제권이. 네. 북한은 내각, 국무위원회 여기가 인민군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동당의 당중앙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위원장이 김정은이에요. 노동당이 군을 직접 관리해요. 네. 우리를 치면 더불어민주당이 군을 관리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군사위원회가. 네. 뭐 당 대표면은 뭐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 군대 안에는 두 개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총참모장, 하나는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 합참의장이에요. 지금 네. 말하면. 야전군 세력들. 그럼 총정치국은 뭐냐? 이놈들을 감시하는 놈들이에요. 얘네 인물이 얘네 감시하는 거예요. 이 총정치국은 노동당이 직접 지휘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늘 부익남 대표가 검은 옷 입고 왔다. 뭐 손 볼펜 보면서 몇 번 흔들었다. 이걸 다 기록해요. 다. 네. 하는 말 다. 네. 하는 말 다. 내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자료. 완전히 감시를 하고. 김정일 죽었을 때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는데 보도는 12월 19일 날 12시 중대 보도로 나오거든요. 그때 부대장, 사단장부터 소대장까지 다 뭐라고 말했다. 하늘을 쳐다보고 울었다. 뭐 땅을 치고 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해. 다 기록해놨어요. 이렇게. 네. 첫 번째. 두 번째. 자, 북한군은 중대급 이상 병력은 현장 지휘관이 결정을 못해요. 김정은의 명령을 받아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2012년 7월에 리용호라고 하는 총참모장, 합참의장이 처형당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 명령 없이 부대로 옮겼다고. 그게 처형 이유예요. 엄청난 통제. 그러면 야전군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쿠데타를 한다는 그 뭐 유튜브 뜨죠? 그럼 보지 마세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민중 붕괴는 일어날 수 있어도 계획적인 쿠데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중국으로 와볼게요. 중국도 똑같아요. 인민해방군이 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요. 그 주석이 누구냐? 시진핑. 부주석이 이제 2명 있고, 그 밑에 이제 위원이 4명이거든요. 네. 7명 체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군 핵심 슈치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요. 네. 갑자기. 독재국가에서 갑자기 죽으면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주석이 하나는 장유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허웨이둥이라는 두 사람이, 제1부주석이 장유샤, 그 다음에 제2부주석이 이제 허웨이둥이거든요. 네. 그 밑에가 이제 4명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리상푸라는 사람, 그 다음에 명화, 네. 이 두 사람이 시자진, 이 시자진이 이제 시진핑 직계란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리로 낙마해요. 2명. 네. 그럼 7인 체제에서 5인 체제죠.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의 직계라고 할 수 있는 허웨이둥 이 사람이 상을부터 안 나와요. 그럼 7인 체제인데 지금 3명이 안 나오잖아요. 3명이 없네요. 지금 4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장여우샤가 지금 시진핑의 반기를 들고 지금 시진핑을 거의 식물 인간화 시켰다. 이게 지금 이 설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시진핑은 장기간 모습을 안 보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음모론의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브릭스 회의도 뭐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브릭스 회의도 뭐 안 갔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끝나고 이제 실각이고 장유샤를 중심으로 뒤에 이제 후진타오라든지 한 원로 세력들이 후진타오 그때 회의 때 끌려나갔잖아요. 원로 세력들의 지원을 받는 장유샤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고 네. 시진핑은 이제 은퇴하거나 몰아날 거다. 뭐 쿠데타다. 말했죠. 쿠데타 가능하겠어요? 쿠데타는 가능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쿠데타를 시도했던 건 이 마오쩌둥 때 네. 인표
린비아오라고 마오쩌둥이 후계자로 린비아오를 임명했어요. 그랬는데 이 린비아오가 그 마오쩌둥 부인인 강청부터 시작해서 4인방 문화혁명을 놓고 대립을 해요. 문화혁명을 지지하는 자들과 이제 린비아오는 이제 반대했죠. 그랬더니 이 린비아오가 몰리니까 후계자였어요. 공식 후계자. 네. 린비아오가 자기 아들이 공군 부장이었거든요. 이 중국 군부와 합작을 해서 마오쩌둥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워요. 감독까지. 근데 이 사전에 들켰어요. 그래서 린비아오가 비행기 타고 그 당시 소련으로 갔다가 추락해 전원 사망하거든요. 이게 유일무이한 그 쿠데타예요. 이거를 중국 당 지도부가 알고 있는데 쿠데타가 가능한 그 군 저기 해놨겠어요? 지금 뭐 동부정부, 뭐 남부정부, 북부정부 뭐 서로 싸운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당이 관리하는 체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는 어려워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에서는 이미 뭐 감시 체제가 감시 체제 안에서 어려워요. 강력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시진핑 체제에서 갑자기 브릭스도 안 가고 7인 당 중앙 군사의 체제가 갑자기 4인으로 돌아가고 네. 뭐 누구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이 소설책이 딱 좋잖아요. 아니, 근데 뭔가 좀 딱 맞잖아요. 네. 그런데 6월부터 중국의 고위직들은 3인 이상 회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네. 이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불을 분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뭔가 뭐 있나 보다. 있나 보다. 그런데 자 내려가 볼게요. 이제 이게 왜 시진핑의 위기냐? 지금 말하는 권력쟁이 실각적 쿠데타 이게 아니고 진짜 위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 중국은 공산당 지배 체제에서 급속하게 경제 발전을 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78년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할 때 그 직전에 3천만 명 내외가 굶어 죽었어요. 말이 돼요? 3천만 명. 지금은 어떻게 돼요? 굶는 사람 없어요. 1인당 GDP가 13,000불이에요. G2라고 그러죠.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어요. 지금 60% 후반대예요. 견제도 있고 강달러도 있고. 그런데 이 거대하게 물질적 부가 창출되었잖아요. 정치는 독재예요. 네. 그것도 독재인데 과거에는 파벌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10년씩 네.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 이걸 깼잖아요. 영구 집권 체제로 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독재가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독재 체제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독재는 실력과 능력보다는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파벌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니까. 근데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면서 조금 정화 기능이 있었는데 이제 시진핑 중심으로 더 모인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그렇죠. 이제 뭐 통제할 통제가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은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 고리가 끊어질 수가 없죠. 더 세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로켓군을 가봤더니 로켓 엔진에 연료관이라 물이 들어있다. 로켓군 사령관 잘러. 시자진에 있던 명호화도 해군 출신이지만 군부 숙청 작업을 지휘하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본인도 비리를 지금 낙마했거든요. 왜냐? 독재 체제에서 깨끗한 놈이 있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뭐냐? 지금 미국과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2027년 대만 공격, 네. 이 꿈 이것도 뭐 사실 미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시진핑이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다만 시진핑 한 말은 뭐가 있느냐? 대만을 통일하는데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말은 했어요. 네. 근데 2027년 미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찌됐건 그런 대만 하나의 중국 이거를 위해서 중국 강군을 만들고 싶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뭐 항공모함 찍어내잖아요. 네. 랴오닝, 산둥, 푸젠부터 시작해서 막 구축함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강군으로 커지는 이 강군화 과정에 비리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가는 돈이.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지지하는 기반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도저히 부작용이 생기는 거고 군에 돈을 더 투자할수록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 부정부패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강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여기저기 썩어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은 깨끗하겠어요 또? 뭐 안 그러겠죠. 깨끗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의 반대 파벌을 치는데 부정부패 야 털어봐 먼지 나오지 다 나오니까. 다 나오죠. 근데 얘네들이 죽을 때 그냥 죽겠어요? 이 붙잡고 죽는 거죠. 얘도 하면 이제 시저진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니까 여기저기 부정부패가 나오니까 이제 비상조치까지 취하는 거죠. 3인 이상 취약 금지, 네. 몸 조심하고 오히려 앞으로 혁명 학습 활동에 주력하라는 명령까지 내려요. 네. 이제 자체 정화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금 시진핑이 스스로 파는 독재의 덫에 지금 빠지니까 지금 브릭스 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 측근까지 다 낙마하고 있는데 지금. 네. 장유샤가 뭐 자꾸 뭐 시진핑에 반대. 그 사람은 시진핑하고 의형제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뭐 형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마치 뭐 시진핑이 걸어가는데 등 돌리고 앉아서 뭐 이렇게 해서 네, 뭐 네. 반감 다 소설이에요. 그냥 우연의 일치 같은.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시진핑 독재 체제의 위기다. 그다음에 시진핑은 자 군을 당이 감독한다고 그랬잖아요. 당도 썩었거든. 네. 군도 그렇겠죠. 썩었고 당도 썩었거든. 네. 사이좋게 썩고 나눠 먹고 있거든. 그러니 어디서부터 지금 손을 대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독재라는 건 어느 정도 그런 부정부패를 용인해주지 않으면 안 되죠 또. 그러면 이건 누가 그 지지를 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위기는 뭐냐?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89년에天安문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슬프게도 민주주의는 피와 땀을 먹고 눈물을 먹고 자라요. 이렇게 안 돼요. 네.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우리 60년 4.19 혁명 많은 네. 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렸죠. 온 결과는 뭐예요? 박정희 5.16 쿠데타잖아요. 네. 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어요. 온 건 뭐예요? 전두환 체육관 선거. 네. 근데 87년 넥타이 부대 용감하게 싸워 직선제를 쟁취했어요. 온 건 뭐예요? 노태우가 당선됐어요. 그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민주화 투사가 그 3당 합당 군부 세력과 손을 잡고서야 문민 정권으로 왔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권을 등산화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군화에서 등산화로. 네. 그 다음에서야 김대중 대통령으로 왔잖아요. 순수 문민. 그 다음에 노무현. 네. 거기다 이번에 또 우리 미중위의 이 비상겸이라는 그 독재의 추억을 군부 독재의 그러니까요. 추억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난했죠.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역사예요.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 몇 년 걸렸어요. 60년부터 이렇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天安문이 성공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시민의식이. 그래서 이 정치학에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리는데 폴리티컬 맨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번역돼 있어요. 세이먼 마틴 립셋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고전에 가까운 책인데 이거 뭐냐? GDP가 민주주의를 결정한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GDP가 낮으면 민주주의가 되게 어렵다. 어렵다. 네. 시민의식. 이게 GDP와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60년 때는 그런 많은 민주화의 뜻에 불구하고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박정희가 들어오는 거고 전두환이 들어오는 거고 노태우가 들어오는 거고 지금은 윤석열 전 정부가 해봤자 안 통하죠. 그렇죠. 시민들이 당장 가서 다 뭐 바로 다 뒤집죠. 왜? 그러니까 냉전에 수십 년 전에 추억에 살고 있던 그런 그 비극적인 이 일이 이번에 블랙 코미디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민주주의의 그 성숙도가 아주 높아요. 이제는 뭐 군인들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마 군인들 그러면 엄마들이 카톡 할 거려? 가지 마. 가지 마. 그리고 엄마는 안 갈 거야. 카톡 할 거려? 네. 이게 민주주의 성숙도예요. 웃긴 거 같지만 안 통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번에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안 움직였잖아요. 네. 중국은요. 그러니까 89년이 슬프게도 수천 명 이상이 희생된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안 되죠. 덩치화평이 지나 이쪽 네. 하는 거죠. 지금은 중국이 13,000불이에요. 네. 보통 이제 시기마다 다르지만 10,000불을 기점으로 보거든요. 아주 가난할 때 그냥 밥 한 끼만 먹으면 그냥 오늘 한 끼만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요. 네. 근데 한 끼 먹으면 두 끼 먹고 세 끼 먹고 우리 어릴 때 설하고 추석 때 옷 한 벌씩 그 설 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보면 뭐 맨날 런던 가보면 그냥 막 쿠팡에서 싸갖고 맨날 막 옷 입거든요. 그때는 한 벌 입으면 1년에 추석에 한 벌, 네. 설에 한 1년에 번. 진짜 네. 몇 번 옷을 못 설빔 샀죠. 네. 행복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사면 다음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잖아요. 인간이 어느 정도 물질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자유와 행복, 여유 이런 걸 느껴요. 네. 요구해요. 근데 지금 13,000불이잖아요. 13,000불에 중국 사람들이 인터넷 차단당하고 검색 기능 차단당하고 반간첩법이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마윈 같은 경우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몇 달 동안 사라졌다고 와서 갑자기 충성파가 되고 네.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홍콩은요. 이미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젊은이들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전에는 뭐 그냥 백지 흔드는 것만 가지고도 막 네. 혁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노골적으로 어떻게 돼요? 저항하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랬죠. 네. 그게 중국 사람들한테 큰 상처였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네? 고도 성장하잖아요. 밥은 먹여주네? 중국 역사상 굶어 죽지 않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정부가 지금 중국 공산당 정부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당 독재하지만 밥은 먹여주잖아. 에이 참자 이거였거든요. 그러고 왔는데요. 왔는데 근데 고도 성장의 시기는 10%에서 9%, 8%, 7%, 바오 7, 보 7 반드시 7%는 고수한다. 바오 6 반드시 5%, 4% 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골고루 사회 안전망을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5%, 6%, 7% 성장하지 않으면은 애들 취직이 안 되고 안전망이 가동이 안 되고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참았는데 애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청년 실업률이 15%?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독재 체제의 부정부패가 난무하는데 이제 밥도 못 먹어. 그 다음에 부동산 법을 겨우 집 하나 사놨는데 여기도 부동산 네.
집 관계 있죠. 그거 하나가 흔들려 빚쟁이로 전락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죠. 저것들이 독재 때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인 거예요. 권력 투쟁이 위기인 게 아니라 시진핑의 독재, 그 다음에 높아진 시민의식,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한계. 더 떨어져요 앞으로 성장률. 왜 14억이 어떻게 계속 4% 5% 성장을 합니까? 전세 이게 숙명이에요. 중국 숙명. 중국 경제 규모가 작을 때는 가능해요. 네. 근데 몸집이 커지면 그렇죠. 전 세계 자원을 빨아들이잖아요. 우리도 박정희 정부 때 10% 이상 성장했어요. 그러다 점점 내려오잖아요. 지금 3%만 성장해도 만세 그러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는 무슨 4% 5%를 막 욕했어요. 대통령이 막 7% 8% 10% 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이제 규모가 이제 규모가 정해지는 거죠. 네. 자, 정리하면 권력 투쟁 아닐 거다. 그리고 오히려 시진핑이 더 그립을 강하게 권력을 잡으면서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가 터지고 있다. 이게 위기다. 부정부패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결국에 항상 모든 뭐 독재도 마찬가지고 뭐 옛날도 이제 과거 역사들 보면은 이제 뭐 전국 통일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은 항상 그 내부의 불만들을 이제 외부로 표출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들도 아까 말씀하신 이란처럼 뭐 페르시아의 영광 이런 걸 따지는 중국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엔 뭐 대만이라든지 뭔가 외부로 투사를 좀 힘을 좀 보여줘야 이제 단결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위기에 처하니까 네. 아르헨티나 옆에 포클랜드라는 이제 아르헨티나 말은 말비나스가 있거든요. 네. 영국으로부터 뭐 10,000km 이상 네. 떨어져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바로 옆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자기네 땅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대만과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길 침공을 해요. 네. 그랬더니 국민적 그냥 영웅이 됐죠. 그 당시 군부 정권이. 영국한테 지면서 모두 다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건 도박이다. 그게 실패하면 영원히 중국은 정말로 수십 개로 분열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뭐 단일적으로 이렇게 통일된 그런 왕조랄까 뭐 일단 국가가 됐던 수십 개로 쪼개진다는 건 좀 과장이고 확실한 건 홍콩이 동요할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티벳. 네. 티벳 지금 달라이라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내 후계자를 지명하겠다. 환생하는 거. 그 중국은 싫어하거든요. 달라이라마 인정 안 하거든요. 자기들이 임명한 라마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라마 인정 안 하죠. 인도에 있는. 그러면 티벳은 언제나 지금 떨어져 나갈 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이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중국 면적 3분의 1 될 거예요. 네. 인구는 몰라도. 여기는 이제 중국 전체가 흔들리면 언제든 튀어나갈 생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홍콩. 내몽골은 이미 중국화돼 있어요. 내몽골 인구가 거의 별로 없어요. 내몽골은 위험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수십 개로 쪼개진다.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엔 좀 소설에 가깝고 만일에 시진핑이 삽질을 해서 대만을 침공한다. 그거는 정말로 삽질이 될 거고. 스틀러가 도버해협 34km 영불해협을 못 건넜어요. 그 막강한 히틀러가. 상륙 작전을 하려면 제해권과 제공권이 있어야 돼요. 완벽한. 그 농담삼아 얘기하잖아요. 세계의 공군력 1위 어디냐? 미공군. 네. 2위 2위 어디? 미해군. 네. 그러잖아요. 지금 295척 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중국이 훨씬 많아요. 질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미국에게. 일개 사단도 대만에 상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안 돼요. 대만하고 중국의 가장 가까운 데는 130km예요. 3시사가 아니라. 네. 평균 180km예요. 그 배 오는 거 대만이 다 보고 있거든요. 앉아서 와서 상륙해 이러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만은 동부는 거의 산악적 절벽이 많고 지형도 되게 또 복잡하더라고요. 이 서쪽은 갯벌인데 수심이 낮아요. 상륙하기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이 안 도와줘도 대만 혼자서도 결국은 점령당하겠지만 중국의 팔다리 하나는 끊을 거예요. 그러고 질 거예요. 네. 농담이 아니라. 미사일 전략들도 있고. 그럼요. 뭐 그 얘기 나오는 산시아댐 같은 거 안 때리겠어요? 죽는데? 그렇죠. 그럼 산시아댐 터뜨리면 수억 명이 지금 피해권인데 그런데 또 공격한다고요? 배로 오는 거 다 보는데 대만이 자체 만든 대한 미사일도 있거든요.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있고. 네. 그걸 다 때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상륙권은요. 상륙권은 강습 작전을 하려면 대규모 헬기 전력이 있어야 되고 항모 전력이 있어야 되고 강습 상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확충이 안 돼 있어요. 실전 경험도 없어요. 그러네요. 실전 경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대만을 침략한다, 공습한다. 그건 마지막 이제 시진핑 숨 넘어갈 때인 네. 거고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미국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걸. 대만에 TSMC가 있는데 TSMC 무너지면 전 세계가 지금 그 공황으로 가는데요. 그죠? 그 사이에 삼성이 빨리 회복해서 그걸 커버하면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제공권 제해권 갖고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미국의 공습을 보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깨달았을 거예요. 미국이 에일리언 군대구나.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미국밖에 없거든요. 미국밖에 없어요 정말로. 한 10,000km 날아가가지고 폭탄 터뜨리고 다시 왔는데. 스텔스로. 네. 중국은 H6라는 전략폭격기가 있는데 전략폭격기로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대륙간도 못 가요. 그거 가지고 지금 뭐 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그 군부의 어떤 그 부패, 뭐 그리고 당의 부패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거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정리 못한다. 민주화되지 않는 한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중국 내부에서 권력 교체, 그러니까 뭐 독재가 아닌 뭐 다른 당으로 이렇게 그 다른 파로 이제 개파가 바뀌거나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쉽지가 않죠. 지금은 다만 이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시진핑이 3기에서 내부적인 부정부패 혼란 이런 게 후유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시진핑의 그립이 약해질 수는 있죠. 쫓겨나는 게 아니고 네. 쿠데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3기에서 이제 이 갈림길에 설지도 모르죠. 계속 4기로 가느냐 아니면 그만두느냐. 그러나 4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 실각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시진핑 이후에 대안이 없거든요. 아 지금 그 후계 이 정도의 없어요. 그립으로 꽉 잡고 있을 만한 대안이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시진핑 때가 아니라 시진핑 이후다. 그리고 3기 끝나고 4기 결정할 때도 뭐 가능성이 전혀 이제 다른 파벌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무난하게 4기로 갈 흐름일 거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정말로 시진핑의 건강 이상이 있거나 여기 나오는 대로 그렇다면 모르죠. 그러나 시진핑 때가 아니라 시진핑 이후가 문제일 거고 시진핑이 아무리 저렇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부정부패 뿌리를 뽑기는 어렵다. 본인 공산당 독재가 유지되는 한. 그러면은 뭐 이게 맞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뭐 중국도 저렇게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 또 러시아도 지금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이럴 때 확실히 좀 중동을 좀 이란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네요. 근데 정리 못하죠. 정리는 왜냐? 안 되고. 지금 들어가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이라크처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 시도도 할 수 없어요. 네, 지형도 너무 공중만으로 많고.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라이징 라이언이 네. 정말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란을 이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란이 각성해서 정말로 강국이 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가 말하는 그림이 아닐걸요? 그 이란이 친미친 이스라엘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오히려 이란 민족주의에 강한 네. 그 수모를 갚으려고 하는 거대한 잠자는 사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생각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안 하겠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계속 그 국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으로 그냥 계속 가는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원래 이게 당연했던 거고 이렇게 좀 뭐랄까 평화와 좀 안정이 있었던 시기가 또 더 짧지 않았나요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냉전기가 평화였어요. 네. 냉전기가 서로 으르렁거렸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냉전 이후 45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 2월 24일 이전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1917년부터 1939년 2차 세계대전 할 때까지 전간기는 매우 짧았죠. 20년 정도밖에 안 됐죠. 이 냉전기에는 1945년부터 소련 붕괴한 1990년까지는 유럽에서 아무런 분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진짜 우리는 또 이제 북한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떤 또 그 국제 정세의 변화 때문에 또 뭔가 또 국지적으로 또 분쟁이 생길 수도 문제는 있고. 각자 도생이에요. 강력한 진영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영은 느슨해요. 트럼프 보세요. 동맹 PR 안 가리잖아요. 트럼프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변화된 현실을 대변하는 게 약화된 미국의 국력을 대변하는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진영 논리 속에서의 각대도생 이걸 명심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그런 외교 안보 이제는 경제가 국익 우선주의. 네. 필요한 겁니다. 근데 뭐 국익 우선 이재명 정부가 국익 우선 실용주의를 말했어요. 근데 성적표는 성과입니다. 네. 과연 국익을 지켰느냐. 그걸 이제 이재명 정부도 명심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또 뭔가 전 세계적으로 좀 군비 경쟁도 일어날 것 같고.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결국에 자기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모로 좀 불안 요소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찬스죠. 또 왜냐하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K 방산에는 기회가 될 거고 네. K 방산은 이제 날개를 달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명심해야 되는 건 나토가 기술력이 없어서 방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한테 달콤한 허니문은 이번에 폴란드하고도 어마어마한 네. 방산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탱크 표. 요 기간 몇 년간 향후 몇 년간은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시간이 될 거다. 그러나 여기 앉아 있어는 안 된다. 지금부터 혁신, 변화와 혁신, 창조를 통해서 유럽이 정신 차리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기술력, 경쟁력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긴 네. 예, 여기에서 안 좋아하면 유럽이 이제 우리를 따라올 수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유럽도 뭐 제조국 지금은 행복하다가 아니라 이걸 위기로 인식해야 돼요. 이제 유럽이 깨어나는구나. 그게 지금 우리 방산이 해야 될 길이에요. 지금까지 대동강 TV 운영하고 계시는 조한범 박사님 모시고 한국을 둘러싼 뭐 국제 정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복잡해진 그런 시대지만 그 안에서 또 기회를 찾는 게 우리의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